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후에 곧바로 업로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견 참여 가능하십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한반도에서는 매년 4월이면 4월 위기설이 항상 불어왔죠. 그러나 올해는 평화의 기류로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의 변화인데요.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제 15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4선언을 잇는 4.27 정상회담의 의미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제 15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글쎄 감회가 새롭다고 할 거예요? 느낌이 다르다고 할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10년 지각했지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제 잃어버린 10년인데요. 저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리라 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네. 크게는 한반도의 운명의 전환, 작게는 제 개인적으로도 운명적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휴전협정이 53년 몇 월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네. 7월 27일. 네. 뭐 기억 안 하셔도 좋지만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날이 제가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생을 휴전협정 체제에서 살고 있는 셈인데요. 이 대전환의 시간이 온 거죠. 그게 이제 종전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평화선언,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이런 이제 순서를 밟아가겠죠. 그 방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준비했었던 거하고 지금하고 뭐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이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통해서 안보와 경제 교환을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은 안보 대 안보의 교환 정상회담이에요. 예. 이제 2005년에 제가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사실 핵 포기 결단을 촉구했고 예. 그 연장해서 석 달 뒤에 2005년 9.19 공동성명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이 큰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2년 뒤에 남쪽의 정권이 바뀌면서 휴지통에 들어간 셈이에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제가 부른 이유는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도 북한 붕괴론을 믿는 그런 정권이 있다면 북한이 저렇게 다시 한번 전략적 결단을 하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한 것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특사로 가서 활약하셨고 그 결과가 9.19 공동성명이었는데 핵시설 동결,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결국 또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속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으로 가다가 결국 남쪽의 보수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게 이제 합의가 찢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모자를 씌우고 총괄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폐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검증, 사찰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에 예. 이것들은 이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핵 동결 다음에는 핵 사찰 그리고 핵 폐기 뭐 이런 순으로 갈 거라고 예상. 네 단계가 있죠. 예. 유예. 일단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대화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안 하겠다고 한 유예가 지금 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동결이죠. 동결도 지금 핵실험장 폐쇄. 이것도 이제 불능화의 일부가 포함된 건데요. 2단계가 동결, 3단계가 불능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폐기 이런 수순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폐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종점은 폐기인데 폐기로 가기 위해서 금방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거죠. 이 동결과 불능화와 또 그 과정에서의 검증과 이런 걸 거쳐서 폐기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게 북한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뭐 완전한 폐기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진전된 합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포괄적 합의일 텐데요. 이미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의 특사들에게 정의용 서훈 특사에게 체제 보장이 된다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고는 하는 이 얘기를 언급했고 이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도 밝힌 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 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북한의 최고 결정기구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단 핵실험과 미사일 중단 그리고 핵실험장의 폐쇄를 결정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하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또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내일 이제 나와봐야 하는 거지만 또 하나 이제 10년 전에 뭐 폐기됐다라고 선언했지만 91년 말에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합의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비핵화를 통해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라는 합의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핵 포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현이 있을 거고 아마 이와 관련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을 만나러 갔다 왔을 겁니다. 오늘 돌아왔을 텐데요. 그 내일 회담에서 뭐 어떤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물밑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됐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간절히 지금 성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김정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0~90%는 조율이 돼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남쪽의 역할은 뭐였냐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속내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거고 그 이제 메신저 역할을 지금 활발하게 해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의원님 이야기한 것 그 북한이 체제 보장 북미 수교 이렇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어떤 결단에 달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핵을 폐기시키려면 북이 원하는 걸 줘야죠. 우리가 원하는 걸 받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은 군사적 위협 해소 이것은 핵 잠수함 등을 포함한 핵 전략 자산,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에서 철수해라. 그다음에 그것들을 전개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핵이나 재래식 공격 의사를 포기해라. 이것이 군사적 위협 해소의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은 두 가지죠.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걸 받으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이제 우리도 진정성 있게 그 제안을 해야 하는 거고 또 북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협상이라는 건 뭐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문서로서 보장받고 싶을 테고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의 흔히 매파라고 해야 되나요? 또 언론을 보면 보수 언론을 보면 미국이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북한에게 지금 다 양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내놓는 것은 사실 북미 수교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또 평화협정이라는 것도 뭐 돈 드는 게 아니고 반면에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든지 ICBM 시설을 불능한다든지 하는 것은 엄청나게 들어간 돈을 다 폐기하고 철거하는 거니까 예. 그것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뭐 테러리스트 지원국 해제라든지 북한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또 되돌릴 수 뭐 그냥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방금 장관님처럼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북미 수교 이후에 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북일 수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정상회담은 북일 정상회담입니다. 오히려? 예. 미국은 돈을 낼 생각도 없고 예. 돈을 낸 일도 없어요. 예. 결국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목표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 그러려면 북일 수교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피해에 대한 보상. 네. 전에 고이즈미 총리 때 300억 불과 100억 불 차이 북한은 300억을 요구했고 일본은 100억을 내겠다는 의사를 냈으니까 그 언저리 사이에 그건 대단히 큰 이제 시드머니 씨앗돈이 되겠죠. 북한 경제 건설에.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60년대 한일 수교하고 돈을 받았잖아요. 배상금을.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일본이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데 기술이나 자본을 많이 대고 또 그것을 반대급부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만일 북한이 그 돈 가지고 시드머니를 내서 경제를 키운다면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자본이 또 북한으로 갈 수 있습니까 혹시? 네, 일본이 가령 그 자금을 댄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자기들이 이제 자재라든지 직접 그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도 우리도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도 끝났다고 하고 이제는 남은 먹거리는 북한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도 뭔가 과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중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정학이라는 이 세 글자입니다. 예. 자주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가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수해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담고 있는 거고 지정학적 수해국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이제 북방 경제를 펼치기 위해서 서해안에 목포, 새만금, 평양, 신의주까지 산업, 물류, 교통벨트를 만들고 부산에서 원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동해안 자원 에너지 벨트를 만들자. 네. 또 DMZ의 평화 생태 관광 벨트를 만들자 하는 구상인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년 동안 서해안에 7군데, 동해안에 7군데, 압록강변에 7군데, 그리고 최근에 평양에 1군데, 강남경제개발구역. 그래서 외국인 투자 지역을 22군데 지정했어요. 예.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따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내걸으면서 일당 독재를 하면서도 고도 성장을 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면한 이 잠재 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현실적인 많은 경제적인 벽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이 북방 경제고. 그렇죠. 이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내일 제 희망 같아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지사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슴 속에 들어있는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 통할 수 있으면 아마 큰 성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일은 큰 틀에서만 논의하고 구체적인 거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북일 수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베 최측근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화려한 정치쇼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고 또 한반도 디저트 가지고도 또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이고 그것으로 아베 정권이 등장했고 또 아베 정권을 유지하는데 북한 카드가 가장 효과적인 카드였죠. 그러나 지금 어쨌든 아베 정권은 좀
한반도 정세의 급변에 대해서 당혹해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좀 거론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또 입장이고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할 사람들 보면 외교 안보의 최측근 인사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내일 회담하면서 뭐 군축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핵 포기의 조건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군사적 위협 해소는 미국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도 위협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또 남북 간의 상주대표부 또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합의문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내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예. 이미 뭐 그건 브리핑에서 확인된 내용들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8.15 전후해서 제2차 전체적으로 봐서는 4차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요. 왜냐하면 정상회담 정례화는 남북 간에 이미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엔 제재 완화 국면에 들어가고 그래서 늦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8.15 정상회담을 통해서 10년 전에 14합의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거기에는 한 20여 가지의 경제협력 사업이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당장은 유엔 제재, 미국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의는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평화구축 정상회담이고 한 번 더 해야 된다. 경제협력의 전면화를 위해서 14합의의 이행을 위해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필요한 거죠. 남북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 아까 뭐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했을 때 분위기도 좋았고 특사로 왔을 때.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조금 흥그러졌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만일 그때 그러면 진보 정권이 잡았다면 그때 이런 분위기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됐죠. 해결됐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이미 한 10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 수준까지 저는 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이 너무 안타깝다. 뼈아픈 상실이지요.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개최될까도 많이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마지막에 평양으로 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아직은. 생각합니다만 뭐 나온 거는 울란바토르하고 싱가포르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희망한다고 하고 뭐 절충으로 울란바토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막판에 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후에 평양이 될 수도 있겠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장소 있나요? 평양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닉슨이 베이징 북경을 방문해서 주계 장막을 걷어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평양을 가는 것이 본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쟁을 중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민주평화당이 3당의 제안을 해서 합의를 받아냈었죠. 받아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또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글쎄요. 이게 자기들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겨울이 아니잖아요. 이미 봄이고 여름이 가까이 왔는데 네. 이제 70년 동안 감아왔던 왼쪽 눈을 떠야 합니다. 두 눈으로 봐야 사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홍준표 대표도 일본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좌파들만 지지한다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남북 적대적인 상황에서 이득을 좀 보지 않았을까 보수가. 그래서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북미 수교하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그 한국식 메커니즘 뭐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죠. 그 한국식 그 좌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던 그런 메카시즘 같은 게 사라질까요? 냉전 반공주의는 이미 시효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가 사실상의 평화가 오고 평화가 제도화되면 사실 설당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봐야 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종북몰이 같은 건 없어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 더 있습니까? 네. 어쨌든 이것은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운명의 전환의 시간입니다. 네. 이제 70년 동안 우리는 세계사의 나고자 지지나였거든요. 이제 우리도 세계사의 주류에 합류하는 당당한 평화국가로서 네. 올라서는 계기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뉴스 정면 승부가 야심차게 꾸리는 코너입니다. 야심차게 꾸렸으나 재미는 별로 없는 국회 드림팀 국벤져스 만날 시간이죠.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 그리고 이정미 의원 표창원 의원 나오셨고요. 이번 주는 현아랜드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연아 의원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은 지금 임시국회가 파행이라서 상임위도 안 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네. 모 언론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그 국감에서 누가 잘했느냐. 여기서 김연아 의원이 국토위 국감평가 1위를 2년 연속 차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네. 국회가 안 열려서 어떡합니까? 네, 속상하죠. 예.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국회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회 일정이 거기에서 밀려나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게 그렇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도 여당도 해보고 지금 이번에 야당인데 국회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당은 국회 정상화보다는 남북 회담에 좀 무사한 성사와 실적을 얻는 것에 조금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특검 문제 때문에 지금 공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화 의지가 있고 또 김경수 의원이나 드루킹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거릴 게 없다면 뭐 받아라. 특검 수용하고 예. 국회 정상화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서 약간 좀 비켜나 있다라는 모습을 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국토위 껌딱지라는 별명 갖고 있는데 네. 계속 국토위만 붙어 앉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중간에 법안 소위나 상임위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비례의원들은 지역구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특히 제가 국토교통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법안 소위나 상임위 회의에 애정이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 있었더니 약간 초보라고 놀리시는 별명이 아닐까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국토위 껌딱지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무한도전 나가서 인기 좀 끌으셨잖아요. 예,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층들이 사실은 보수 야당보다는 진보 여당을 좀 더 지지하는데 네. 그때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들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해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일단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니요. 굉장히 아니에요?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절실한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나도 너희들 나이 땐 그랬어.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꼰대 소리 듣습니다. 아니요. 그런 시각도 꽤 있고요. 예. 사실은 또 최근에 그 청년 임대주택 지었을 때 지역에서 그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보시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도 보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비난도 필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왜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지를 조금 저희가 설명하고 그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 계층에서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기 해결에 같이 참여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의 전환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안들이 필요하다. 예, 지금 저는 그래서 무한도전 출연 이후에 청년 주거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일명 청주법인데요. 그 법을 발의를 했고 지금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단계에 핵심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일단 청년 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공공이나 민간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청년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공급자에게 청년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저희 방 한 칸 얻으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보증금을 마련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증금이 좀 있으면 양질의 방을 얻고요. 예. 보증금이 없으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제가 만든 법에서는 그 보증금 대신 보증서를 띄어서 보증금이 없이도 보증금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 수준에 맞는 청년 주거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적 이행을 강제하는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후진님께서 나이 들어도 주거 문제는 비슷해요. 그렇죠. 네. 뭐 신혼주택도 문제고 노인주택도 문제고 다 문제죠. 또 재성아님께서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민생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네. 의원님한테 하는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국회가 안 열렸으니까요. 네, 못했는데 이 중에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후분양제는 지금 아파트 건설하고 할 때 그 건설업자들이 다 선분양하잖아요. 네네. 그걸 완전 뒤집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주택법은 후분양이 원칙이고요. 원칙입니까?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다 선분양이던데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다 선분양의 조건을 네.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할 때 그걸 다시 후분양으로 바꾼다 이거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법안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국토부가 LH 등 공공부분이 하는 주택부터 후분양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아마 민간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도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노무현 정부 때 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어떻게 건설업계에서 강력한 저항이었나요? 뭐 그런 저항도 있고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주택 문제가 좀 심각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예. 뭐 근데 저는 좋은 점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점도 있어서 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완성된 걸 보지 않고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특히 주택처럼 막 몇 억씩 되는 거를. 근데 그런 상품이 또 있습니다. 네. 뭐죠? 모르시겠어요? 네. 자동차도 저희 그냥 다르게 완성된 거 그 샘플차만 보지 내가 인도받는 차를 보고 살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꼭 그게 완성된 주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후분양을 하게 되면 확실히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분양권 전매가 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예, 분양권이라는 거는 이제 완성되기 전에 그렇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피 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 먼저 가지고 그런 게 그러니까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후분양 자체에서는 분양권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약간 외곽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예. 지어진 도로도 아닌데 여기 어떤 역이 개통이 된다. 무슨 도로가 뚫린다. 무슨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과대 과장 광고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집을 사놓고 나중에 입주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네. 경우가 있게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방지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후분양의 강점은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완성된 주택을 보기 때문에 주택의 품질이 뭐 완벽한 걸 보고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마감에서 저희가 많은 하자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을 여태까지는 소비자들이 내는 중도금을 갖고 짓다가 이제 건설업자가 파이낸싱을 다 일으켜서 지어야 하니까 지금보다는 짓는 양을 줄여야 되고 또 향후에 주택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건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이 반가울 수 없겠네요. 반갑죠. 않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외국이 다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 하나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대부분 다 후분양입니다. 그렇겠죠. 예. 외국도 단독주택은 대부분 다 후분양이고요. 도심의 컨도미니엄, 우리의 아파트 같은 것들은 물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인기가 많은 것들은 일부는 선분양을 해서 여기 유명한 사람이 집 샀다 이러면 판매를 더 끌어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지어진 한 동에 반만 먼저 팝니다. 예,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올라가면 나중에 팔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외국과 비교하기 또 그런 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그래서 아파트에 너무 목을 매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외국은 다 후분양이고 우리는 선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없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보유세 강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역시 참여정부 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 보유세 그때 강화했죠. 예, 강화했다가 뭐 경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기도 했는데 보유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세율을 올리느냐, 보유세를 올렸을 때 아니면 과표를 올리느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구별하시겠어요? 못합니다.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0이면 예. 집값의 한 아파트는 70%를 과표로 잡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건데요. 세율을 올리는 건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요. 과표를 조정하는 거는 국회 통과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유세 인상이 여러 곳으로 회자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인지 과표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 6억 원 이상 주택에 보유세 부과한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거를 좀 완화시켜서 9억 원 이상 이렇게 안 바뀌었었나요? 그거는 예. 그냥 보유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재산세, 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매기는 게 예.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처음에 그게 6억 이상을 다 잡았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대부분의 주택이 6억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뭐 서울 시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그걸 9억으로 놀렸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그걸 6억 이상의 주택으로 다시 좀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요? 네, 아니 뭐 구체적으로 아직 법으로 나온 건 아니고 법법, 네. 얼마 전에 이제 기사로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법을 발의하겠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세 부분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집에 대한 보유세냐 아니면 집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나 이런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냐 이런 그럴 수 것들을 좀 있겠네요.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집에 대한 보유세가 제일 비쌉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상가나 빌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유세를 주택하고 수준을 맞춰서 먼저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갖고 있는 분들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뭐 강남에 고가주택 갖고 있거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뭐 꼬마 빌딩이나 상가만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안 걸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방지를 한다라고 보면 보유세는 주택보다는 비주택 부분에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부동산 각종 정책 규제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집값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네네.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번에 뭐 후분양 제도니 또 부동산 정책 내놓은 거 다 똑같거든요. 네. 그 부동산 한번 잡아보겠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일단 뭐 모든 분들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저는 뭐 시장을 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근데 정책의 목표가 가격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등락이 있고요. 정부가 만약에 가격을 무리하게 잡게 되면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이 냉온탕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가격을 올라갈 때 우리가 그걸 개입을 함으로써 떨어질 때 또 그걸 붙잡아줘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금 더 상위의 목적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너무 강남 중심의 정책에 포커스가 있는 것보다는 예. 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뭐 역전세다, 미분양이다, 뭐 빈집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주택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전세 많이 구하시잖아요, 이제. 근데 네.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아, 예. 그런데 요즘은 이 전세 가격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역전세라고 하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아, 박근혜 정부 한 3년 최근 뒤에 3년 동안에 주택 경기가 좋아서 주택을 정말 많이 지었고요. 그 주택이 이제 완공되면서 이제 새로운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전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잔금을 못 치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외곽에 새로 짓는 아파트로 이사하실 걸 고민하신다면 좀 상대적으로 지금은 여유가 있고요. 여유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민호님께서 공시지가만 정상화해도 보유세 상승 효과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예, 제가 아까 과표와 세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 청취자께서 진행자보다 훨씬 더 부동산 상식이 많으신데요. 예. 네, 그래서 아까 공시가격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달 이 시간 되겠네요. 한 달에 한 네네. 번씩 나오시니까.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뭡니까? 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도시에 새로운 기회와 뭐 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우리의 활동을 도시재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다음번에 나왔을 때 도시재생의 여러 개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도시는 지방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수도권? 서울도 도시재생을 할 수 아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네. 이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하고 새롭게 네이밍하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월세도 궁금하고 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담의 결실이 어느 정도일지 또 그 결실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달콤함을 선사할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 세계 화약고 중 하나인 한반도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받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명확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이어지는 핵동결, 사찰 후 핵폐기, 또다시 이어지는 북미 수교, 또 북일 수교까지 우리의 희망대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에 이은 경제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분명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남북회담, 이어지는 북미회담 기간만큼이라도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서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밥 딜런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이었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